동안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보시면서도 저의 이 책을 계속 이렇게 출판해 주셨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 책만은 사장님께서 못하시겠다 이래서 이제 이 솔과학이라고 하는 솔과학 사장님 계시나요? 솔과학 사장님 밖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솔과학 이 영세 출판사 이 책 이거 좀 팔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벌써 어느 단체에서 한 200억 원 단체를 이렇게 사주셨고 오늘 오신 분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의 그 친형님도 오셨습니다. 사촌 형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판사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출판했지만 또 이 출판사에 책을 팔아줘야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이 모임을 갔었습니다. 정말 저답지 않은 짓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멀리서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한 10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 토론에 참가하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끌다 보면 막판에 가서 꼭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을 인사를 못하고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리 먼저 멀리서 오신 분들 너무 이 더운 날에 아침부터 운전해서 부산에서까지 오신 우리 문화저널의 좋은 만남 아마 밖에서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멀리서 오셨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우리 김영진 교수님 행사 때문에 이렇게 오셨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이제 정원수 교수님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임용 헌법재판사 재판관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재판할 때 우리 임용 판사님 오늘 많이 보셨죠? 지금 아무튼 이렇게 귀한 손님들 오셨고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은 행사 때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님들은 발표하실 때마다 한 분씩 그때 소개하느라고 시간이 따로 하더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저 책이 또 저희 원사님에 관한 책이니까 제가 이제 정책을 해야 이 토론자님들의 발표에 하신 내용을 엮어나가지고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회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이렇게 순서상 이종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이제 이런 분이 처음으로 김상일의 뭐 학문적 위치와 가치 저도 한 번도 이런 거 제가 받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 이종우 교수님께서 이 제목은 교수님께서 자청하셔서 넣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이종우 교수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서울 공대를 나오시고 이게 철학으로 이게 전공을 바꾸신 다음에 서강대학에 계시다가 저하고 똑같이 우리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 철학의 부족이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 고유한 걸 찾아야 된다. 이런 학문하는 방법론이 정말 학교에 막혀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서 이 집에 왕따를 당하다시피 하시다가 너무 괴로워서 사계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교 계시고 그다음 송은son 원장이 계시고 여러분 EBS 서양 철학 탐방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정말 우리 철학의 최고이십니다. 저하고 또 가장 잘 통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하고는 뵌지 정확히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만나 뵙고 여러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어떻게 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제 제자인 박철훈 선생님이 번역한 일본의 생명과학자인 군지라는 사람이 생명의 이론이라는 책에 대각선 논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틈틈이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누고 또 그 재판하는 과정도 이제 지켜보고 그런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와서 선생님 학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도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몇 분 정도 설명했을까요? 시간 몇 분 정도? 5분씩 시간이 너무 길게 끌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제 플라톤의 우주론, 티마이오스라는 우주로 말하면 주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이 우주를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조물주가 만들 적에 이 우주의 모델, 패러다임, 수학적 틀인 그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를 물질 속에 구현하잖아요. 이렇게 마치 조각가가 자기의 이데아를 돌에 구현하듯이 조물주가 물질을 빚어가지고 조물이죠. 그러니까 조물을 빚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우주이고 수학적으로 되어 있고 질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 이제 플라톤은 코라라고 하죠. 그 코라라고 하는 이 세계의 진료 물질이 그 수학적 법칙성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코라는 막 흔들립니다. 양자역학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겠죠. 좀 막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해도 항상 거기에는 어떤 흔들림, 떨림, 울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성격, 그러니까 코라의 그런 성격을 가리켜서 아페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도 뭐냐 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연속적인 소리에다가 어떤 부러운 소리를 이렇게 잡아주죠. 기타 칠 때 잡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정이 나옵니다. 근데 음정이 나오는 소리 밑에는 어떤 음정으로도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어떤 연속적인 소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아페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수학적 맥락에서는 실수가 아페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라고 하는 거는 무리수죠. 무리수. 아무리 쪼개도 완벽한 연속성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무리수죠. 그래서 이외션을 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수학과 플라톤 철학과 음악이 같은 맥락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은 이 세계는 우주이고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세계이지만 그 밑에는 그 질서와 조화로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어떤 흐름이, 연속성이, 생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우리가 플라톤은 서양 합리주의의 비조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사유 안에는 오히려 그 합리성의 한계가 내장되어 있고 오히려 그 합리성이 돌파하기 어려운 어떤 측면이 우리가 서양 합리주의의 비조라고 불리는 플라톤 자체 내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측면이 철학사를 계속 관료합니다. 중세가 되면 이제 기독교 세계가 되잖아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비결점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완벽한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 만든 이 세계에 어떤 비결정성이나 비함도 존재는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오면은 수학이 발달하죠. 미적분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흐름도 수학으로 다 파악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리미트 뭐 이런 거 있죠. 미적분 공부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결정론적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합리적이다, 수학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19세기에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이른바 확률적 세계관, 비결정론적인 세계관, 또는 우연의 역할. 진화에서도 그 우연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결정론적인 세계가 등장하게 되죠. 그 비결정론적인 세계의 절정이 베르그송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이고 시간 속에서 뭔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논리나 수학이나 언어를 그걸 파악하려고 해도 끝내는 파악되지 않는 어떤 그 여분이 렌치두가 이렇게 하고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플라톤 이래에 전개되어 온 그런 어떤 합리화의 노력, 수학의 역할 및 그걸로 온전히 흡수되지 않는 어떤 앞에 이런 생성 연속성의 어떤 추정을 가져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양 철학으로 너무 보면은 역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64개의 궤 속에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의 그 계열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워낙 복잡하죠.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형이 등장하죠. 영어를 다 바꿔보잖아요. 조합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결정되어 있는 측면과 결정되지 않는 어떤 우연의 역할을 좀 더 개념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리와 기로 볼 경우에 리를 위주로 하는 사고는 기의 움직임, 기의 생성, 기의 흐름이 리들의 시스템, 주자가 말하는 그 리일 분수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 속에 이미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도연차에서 도덕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죠.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 위주의 사고는 기의 흐름이나 생성을 먼저 놓고서 그 위에서 리의 어떤 조직화, 질서화를 다루기 때문에 구도가 플라톤과 비슷해져요. 아무리 리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이 세계가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 해도 항상 그 아래에는 기의 생성이 흐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해강 최암기도 기하를 얘기하면서도 인간이 그 기하를 통해서 이 세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항상 어떤 레지두가 남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아페이론의 귀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이렇게 눌려왔다가 현대에 들어오는 그 아페이론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죠.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음악의 경우에 아페이론의 귀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자가 무조음악이죠. 조라고 하는 그런 페라스, 오더 밑에 있었던 그 디스오더 자체, 소리 자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메시아 같은 사람은 이제 새소리 같은 거 체크하라고 이제 들려준다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승전결이 무너지게 되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형태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죠. 카니스키 이후에. 그리고 요새 뭐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일본 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일본 이야기는 그 즈레라는 게 있어요. 즈레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아비가 딱 맞으면 우리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비가 딱 맞는 게 아니라 살짝 어긋나면 이제 즈레라고 그러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안도다라고는 자기 책에서 한국 건축을 얘기하면서 한국 건축부터 멋있다. 왜 멋있냐? 바로 자기네들 얘기하는 그 즈레가 한국 건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은 파경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국 건축을. 이런 거 다 뭐냐면 바로
아페론의 귀환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은 김상현 선생님은 이제 지금까지 26권의 책을 쓰셨고 동서애통을 이제 추구해 오셨죠. 김상현 선생님의 그 논법의 가장 중요한 게 대학생 논법인데 김 교수님 자신을 대학생 논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쪽에는 동양을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악학대법, 뭐 역, 주역, 조선역, 정역, 또 수은, 최재우 이렇게 쭉 놓고 이쪽에 대학수문법, 뭐 러셀 헤이, 연속체 가서 이런 사용을 좀 놓은 다음에 대학수문법을 실시를 하면은 초과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초과분이 바로 김상현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김 선생님의 학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상현 선생님의 학문의 핵심은 그 앞에 이론의 기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론조차도 집요하게 합리성으로 정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김 선생님의 학문의 핵심이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것조차도 논리와 수학으로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한 어떤 그 과학자적인 수학자적인 그런 정신 그것이 바로 이제 김상현님의 학문 핵심이고 이번에 나온 그 악학대법 신연구가 그런 그 학문의 아주 결정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선생님의 그 학문의 출발점은 한사상이시죠. 한사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후에 대각수문법과 역학을 도입하셔가지고 그걸 수학과 논리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상현 교수님의 학문의 그 한 개념은 5가지가 있죠. 일다중동호 하나이고 여럿이고 가운데이고 움직이고 그리고 이 혹이라는 게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다가 여럿이죠 여럿 다가 하나 안에 완벽하게 아기가 딱 맞게 딱 안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 제곱 사각형을 4개를 이렇게 합치면 4평방미터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부부가 전체가 아기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양체에서 파르테스 엑스트라 파르테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고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제 한 세상은 되게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럿이 하나로 화음적으로 통일되는 가운데에서 가운데 중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적으로 이렇게 아기가 딱 납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판이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의 화음되고 완벽한 정돈된 세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아까 이야기한 그 아페론의 지뢰의 코라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게 그 안에 이렇게 다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상현 선생님의 책을 제가 전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런 그 세계에 존재하는 그 이 혹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 수학적 측면을 집요하게 추적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학적 노력 이 양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긴장을 이루는 것 아마 그게 제가 파악한 한에서 김 선생님의 철학적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그 1945년대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를 갖다가 반학기 딱 가르치고 재미로 탈락했는데 저를 미국에서 데려온 여기 교수님 민정민 교수님 서세요. 잠깐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를 데려왔다가 딱 한 학기 가르치고 제가 학교에서 쫓겨났으니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광야의 무법자로 돌아다니다가 저 교수님은 굉장히
그동안 이 김상희라는 존재가 그동안 뭘 했는가 오늘 처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이 문제는 이제 결국은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귀착이 된다고 하는 거고, 저의 여기 우리 그때 감시에서 같이 고민한 우리 장종철 교수님 언제나 저한테 딱 찔러가지고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 책 한태동 박사 이거는 김상일 아니면 아무도 못 써. 딱 한마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의 실력을 평소에 늘 인정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1960년도 대학 들어와가지고 4.19 축구 배고플 때 한방에서 그 얼음 오는 찬방에서 둘이 껴안고 잔 우리 한용상 동기동창 우리 한한상 우리 교수님의 동생이십니다. 정말 내가 이분들 왜 특별히 얘기하느냐 하면 김상일이 저 친구 쫓겨나가지고 무슨 짓 하다가 지금 엉뚱한 짓 하는가 너무 신기해 보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셨고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관계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소개하고 이원재 교수님 어디 가셨죠? 이원재 교수님은 저의 책이 나올 때마다 완독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글자마다 다 교정을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종우 교수님께서 저에 관해서 소개했지만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걸 아까 지난 우리 술 먹으면서 얘기했죠. 8가지 그거 지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고맙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종우 교수님께서 김상일의 학문의 요점은 대각선 논법이다. 이 한태동 박사님의 이 압박개봉 이걸 보는 데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 바로 나는 대각선 논법이라는 그 장치, 안경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대각선 논법 없었으면 절대 컴퓨터가 나올 수 없어서 중요한데 왜 이것을 모릅니까? 이종우 교수님께서 철학계에 가가지고 대각선 논법을 발표했더니 한국 수학계, 철학계, 대각선 논법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한국 학계에서는 대각선 논법에서 아는 사람은 저하고 이종우 교수님 뿐이고, 이 대각선 논법에 관한 그 어려운 책, 그 10권도 안 팔린 책을 계속 출판해 주신 김경희 사장님, 내가 볼 때는 한 30권도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저의 학문을 위해서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고, 그렇지만은 우리 사장님이 출판해 주신 그 책이 미국 드루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몽땅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자기가 쓴 책인처럼 발행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문하는 목적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난 열등감 때문에 공부해요. 외국에 나가니까 세계 학자들 너무 내가 그놈들하고 내가 절대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 열등감,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한국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 악학개봉은 결국은 우리의 유판이라고 하는 거. 뭐 이게 지금 제가 학문하고 책을 쓰는 그 목적이었고, 그걸 길러주신 우리 김경희 사장님 너무 고맙다. 이원재 교수님 책에 관해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서 순서가 약간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대강 뭐라는 거, 뭐가 문제라는 거, 이거 얘기. 앞으로 나오셔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원재는 아까 김상일 교수님께서 저서 교정을 많이 봐줬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교정을 봐드린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김상일 교수의 저서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캐리어가 없습니다. 저는 경제사를 전공을 했었고 전혀 이제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인문학도 아니고 뭐 철학도 아니고 그래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번에 저서를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제 솔직한 심정은 엄청스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화를 하려고 거기 나오는 그 수학적인 용어를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그래 했더니만 1장 2장 정도 있는데
그 나오는 용어가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그걸 일일이 전부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그랬더니 정말 이 뜨거운 여름철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전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을 때는 뭐 학문적인 논평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전공 교수님들께서 하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악학개론의 신정으로 적어도 한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출판 사상 또는 연구 사상 일대 사건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사실은 사건입니다. 왜 그래? 제일 첫째로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김상일 교수의 저서는 이제 은사인 한태동 박사의 연구를 이어받았다는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 적어도 조선조 시대 때는 스승의 학문을 좀 부연 설명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만은 광고 이후에 과연 스승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될 것인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한태동 박사의 연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연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수학적인 방법론으로 지평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또 그야말로 볼 수 없는 그런 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경우에서 이제 학문이 분단되면서 학제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문학, 수학, 뭐 음악, 물리학 이런 것을 학제적으로 연구하셨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김상일 교수가 이 분야에 전공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데서 우선 그 방법을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애를 썼을까 참 참담한 노력의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동서양 음악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는 측면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그 피타고라스 콤마를 우리 전통놀이인 유판에서 회의하고 있다는 측면이 또 놀랍습니다. 사실상 우리 한사상, 한문화를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사실은 이제 복고적으로 우리 문화가 우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고유 사상, 한사상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유판 속에서 회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사상 내지 고유 사상에 대한 연구 방향을 가르쳐줬달까, 뭐 지시했달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서는 이건 제가 나중에 뭐 능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탈중앙화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다섯 번째로서 아주 돋보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제 개인 토론일 때 잠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신 어떤 여성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딱 30분 만에 완전히 이 책을 이해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뭐냐면은 한 집안에 12형제가 있는데 태어나는 순서하고 키 순서가 다르다 이겁니다. 네. 김보희 선생님 저 인정해줬죠 그거. 이거듭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12명의 아기가 낳는데 태어나는